자,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죠. 최초의 한문 소설은 금오시마. 그렇지. 그럼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 그렇지. 누구의? 허준의 홍길동전. 허준은 통일보감이고 허균의 홍길동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초의 신소설은 이인직의 혈의 그렇지. 그럼 이인직의 또 다른 신소설은 은세계. 그렇지. 그럼 최초의 한문 소설과 최초의 한글 소설과 최초의 신소설의 공통점 땡. 정답은 바로 강원도. 강원도요? 공통점이 왜 강원도지?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그럴듯하게 꾸며 쓴 이야기, 영어로 너블이죠. 네, 소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 발음 칭찬 감사합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 오셨습니다. 소설을 전공한 평론가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양문규 교수 오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논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감성 소설의 여주인공일 것만 같은 김서영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 김서영 아나운서가 키워드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요 펜입니다. 펜. 오늘의 키워드가 펜인데 지금 김서영 아나운서나 저는 뭐 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독자의 입장이고요. 이 세 분 선생님들은 읽는 양만큼 쓰시는 양도 많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늘 다 펜을 들고 오셨는데 평소에 그럼 집필하실 때 이게 궁금합니다. 최다미 선생님 주로 뭐 키보드로 하십니까? 아니면 펜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연필로 다 하십니까? 완벽하게 된 다음에 네. 입력해요. 그럼 키보드로 제가 직접 입력하기 써야 전에는 돼요. 손으로 쓴다. 예, 예. 펜을 사용해서. 직선이 안 풀려요. 이렇게 하고 볼펜? 있으면 직선이 안 풀리고. 볼펜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만년필을 아무거나. 사용하십니까? 아무거나. 그건 상관없고. 네, 제가 수채화도 그리거든요. 예. 수채화 연필도 써요. 예. 혹시 시키는 양문구 대로. 교수님은 뭐 특별히 고집하는 펜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는 완전히 키보드에 키보드로만. 예. 우리 임경 교수님은 어떠세요? 펜 아니면 예, 연필, 키보드? 저는 생각을 좀 정리할 때는 그 메모 같은 거 하는 형태로 좀 구성할 때는 연필이나 펜을 쓰고요. 이나 펜. 예. 그리고 조금 정리되면 이제 글 쓰기 시작할 때는 이제 키보드로 합니다. 김서영 아나운서도 그 집필, 그러니까 뭐 네. 평소에 이제 방송사고 때 경위서 집필할 때 펜으로. 요즘은 모두 다 키보드를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소설인데요. 소설도 분명히 강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또는 국어 시간에 배웠던 상식만 해도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걸 지금 직감하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가 소설의 고향.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강원도는 소설을 쓴 네. 사람의 고향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아십니까? 금오시나 김시수. 김오시나. 바로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주입식 교육의 이익이죠. 네. 최초의 한문 소설. 예, 한문 소설, 한글 소설. 홍길동전, 허균, 딱 허균. 이렇게. 이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국어 시간에 다 배웠던. 네. 김시습과 허균. 네. 이 두 사람이 강원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네. 그러니까 김시습의 마음의 고향은 네. 강원도라고 할 수 네. 있고요. 허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허균이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예. 또 외가가 바로 이 강릉 지역이죠. 또 허균은 임진왜란 때 또 이쪽으로 피난도 왔고요. 네. 어쨌든 강원도와 허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허균과 김시습 예.
이 사람들이 강원도 출신이고 강원도와 깊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역시 강원도는 우리나라 소설의 고향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강원도를 우리나라 소설의 고향이다라고 딱 정의하기에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요. 지금 금오신화나 홍길동전이 다 고전 소설이잖아요. 또 근대 소설들도 뭐 좀 연관이 있어야 확실하게 강원도가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이 있죠. 근데 소설은 진짜 연관이 있어요. 예.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한 학생한테 이제 물어보면 누구나 이제 대답하는 게 최초의 신소설 작가가 누구냐? 그럼 뭐 거의 90%가 이인직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또 그럼 최초의 신소설은 이인직이 쓴 뭐냐? 그러면 이제 혈애루다. 이렇게 거기까지 다 대답하고 예. 이제 뭐 조금 더 거기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 학생들은 그 외에 어떤 작품이 있냐 하면 뭐 기해성도 있고 치악산도 있고 네. 은세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이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직은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인직이 쓴 그 4편의 주요한 장편 중에서 3편이 강원도를 무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치악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제목에도 있듯이 원주가 무대고 네. 또 그 기해성은 춘천이 무대입니다. 은세계는 강원도 강릉이 무대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인직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을 꼽는다면 은세계. 어허. 그 신소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작품이 은세계인데 그 은세계가 강원도 강릉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이마라는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있었는데 그 평론가도 신소설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은 강릉을 무대로 했던 이인직의 은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소설은 반봉건 문명계화 사상을 드러내는 건데 이 은세계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인직의 은세계. 그럼 과연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의 소설일까?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은세계 작품 세계 속으로 잠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이 문 여시오. 당장 문 여시오. 그 문 여시오. 아이고 옥수아버지! 아이고 옥수아버지! 아이 불안당이 오나 봅니다. 아이고 이러자든 말입니까? 아이고 옥수아버지!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불안당이 들어왔다고? 응? 옥수아버지! 아이고 무슨 일이야? 그거라. 아이 왜 놈들이냐? 아니 명칭이 홀도 깨라고 갑자기 남의 집에 손들어 사람을 치고 먹다니 대세는 놈들은 누구란 말이더냐? 우린 가문감령 장차 여시다. 장차. 장차란 고을에 원이나 감사가 심부름을 보내던 사람을 말하는데 아니 어찌하여 장차들이 우리 집에 왔단 말이더냐? 그 정시성을 가진 강원도 감사 모르시오? 강원 감사? 아 그분이 강원도 감사로 오시면서부터 눈이 시뻘개지셔가지고 백성들 재물에 죄다 긁어모으란 통에 아 우리가 이렇게 밥술 깨라 뜨는 양반들 쫓아다니는 게 일아니오. 그렇지. 그렇지. 이놈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시끄럽고 자 어서 자살해나 내놓으시지요. 아이 남의 묘파로 다니는 도적놈은 겁이 많다지만 장차들은 겁 없는 불안당이러더니 아이고 이러자고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먹고 죽으면 죽었지 니놈들한테 땡전 안 붙일 수 없다 이놈들아. 아 그래? 그럼 죽어야지. 아이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이 아이 무슨 죄가 있어 이 지경을 당한단 말이오. 아이 옥순아버지 아이 얼른 돈 내주시오. 그리고 몸 상하게 빨리 잡혀가시오 얼른. 아이고. 아이고
아유, 누구니 문제야 지금. 아유, 네 소방. 아유 아까워라, 내 소방. 우리가 평소에도 드라마 볼 때 왜 이럴 때 사실 좀 얄밉잖아요. 이렇게 다음 얘기 궁금한데 딱 끝날 때. 지금 딱 보니까 이 다음 사건, 다음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일단 줄거리를 좀 궁금한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아까 이제 은세계가 강릉을 예. 이제 대관령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강릉 대관령 이렇게 하는데 그 은세계가 시작될 때 이제 첫 장면이 대관령에서 이제 눈이 쏟아지는 데서부터 그 은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쌓인 그 대관령을 밤에 이제 그 원주가명에서 장차들이 그 대관령을 넘는 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원주가명에서 장차들이 누구를 잡으러 강릉에 왔느냐? 그 강릉에서 이제 부자로 소문난 최병도라는 사람을 이제 그 잡아가기 위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잡아가는 거냐면 당시 그 이제 원주에 강원 감사로 내려왔던 정감사라는 사람이 강릉에 이제 최병도라는 부자가 이제 최병도라는 사람이 부자로 소문났다 해서 어떻게든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 갈취하려고 그 이제 장차들을 갖다가 그 강릉으로 보낸 거죠. 그 이제 최병도가 거기서 이제 붙들려서 원주가명으로 가서 갖은 문초를 당해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항거를 하다가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돼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최병도가 걱정스러워서 같이 갔던 강릉 사람들이 거의 반 죽게 된 최병도를 가마에다 싣고선 다시 이제 강릉으로 돌아오다가 고향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그만 대관령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게 이제 은세계의 상권, 전반부에 속하고 후반부는 그렇게 죽은 그 최병도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서 작품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세계는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또 뭐 다른 또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뭐 그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여튼 은세계는 완성을 못한 채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지금 평가하시는 거. 미완성 작품인데도. 이제 1908년 대한제국 시절에 간행된 소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당시의 이 소설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은세계는 지금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갑오개혁 이후에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줄거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 역사적 배경들이 다 깔려 있죠. 봉건, 부정, 부패, 그런 관료들, 혼란스러움. 그러니까 이게 봉건 체제가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을 농단해가면서 그 기울어가는 이제 이런 시대에 거기에 맞서가지고 굴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모습처럼 거기에 맞서는 인물로서 불굴의 의지를 갖는 인물로서 최병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백성들의 저항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당시 그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학농민운동 또는 뭐 갑오농민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당시 일반 민과 민중들은 그런 제국주의 침략, 외세의 침략과 국내의 그 봉건 체제의 학정과 부패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죠. 이 은색에 등장하는 그 지명 중에 말이에요. 그 건금마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성산, 그 강릉 성산의 금산의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 마을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명. 뭐 고유 지명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태어난 강시 지변동 같은 경우는 모솔, 이런 지명이 있듯이. 근데 거기 분들이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인직은 뭐 고향이 여긴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걸 알고 그랬을까요? 그게 참, 그 이인직이 강릉 사람이라는 소리 굉장히 한때 유력했댔어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식민지 시기에 유명한 비평가 이마도 이인직이 강릉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못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실 이 소설 은세계를 읽어보면 저도 이인직 강릉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은 강릉 싸움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강릉 대관령 이쪽은 눈이랑 바람이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셀 때는 기아장이 날아간다. 그리고 뭐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눈이 추녁까지 쌓인다.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여기 사람이 아니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이인직이 더 좀 자세한 묘사를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강릉 서쪽이 그렇고 그러니까 평창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강릉, 강릉 동쪽은 날씨도 따뜻하고 눈도 비교적 적게 내린다. 그러면서 최병도가 살았던 금산은 아주 날씨가 온화하고 또 눈도 서강릉 쪽보다는 적게 내린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맨 처음에 최병도가 이 강릉에 이름난 부자라고 그래서 금산에 뭐 그렇게 부자 뭐 이게 뻘이 있나 했는데 그런 벌판이 있나 그랬는데 이 차로 지나가면서는 금산 벌판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금산을 보면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부자가 있을 만한 동네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최병도가 실제로 강릉에서 살았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최병도라는 인물이요? 예. 실제 실존 인물이다. 이 이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존 인물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는데 이 사람이 쓴 관원 이력서에는 강릉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음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음죽은 이제 지금 이천입니다. 여주 이천. 거기 이천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야 뭐 이력서에 또 그렇게 써놨지만 실제 출생지는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여튼 저는 뭐 그거는 뭐 이인직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하여튼 은세계를 읽을 때마다 거의 강릉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은세계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대본이라는 얘기를 제가 또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최초의 연극 대본이라는 게 뭐 무슨 소리예요? 그 이제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신소설 은세계의 이제 표지입니다. 그 은세계 표지인데 이제 한자로 은세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 은에다가는 또 한자로 신이라는 글자를 박아놓고 지금 다 하나하나가 한자네요. 큰 글자 자체가 어머나, 한자를 구성하는 점 같이 보이는 거는 다 한자예요. 그렇죠, 한자죠. 어머나. 여기 새에다가는 또 신영극의 연자를 여기다 박아놓고 개는 또 극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은세계가 신연극 그 글자들로 그 글자를 썼네요. 글자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예. 최병도 타령이라는 판소리가 있는데 그 판소리를 개화기 시대 때 극장이 생기면서 그 판소리를 창극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소리는 왜 이제 고수와 함께 1인이 하는 노래 창이잖아요. 근데 이제 창극은 배역을 둬가지고 이제 서양으로 말하면 오페라식으로 연극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극인데 이인직이 아마 그 전해져 오는 최병도 타령 판소리를 창극으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각사에서 실제적으로 공연이 됐대요. 공연이 됐다라는 건 이제 기사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때 그 공연이 될 때 주인공 최병도가 그 원주 가명에 가서 문초당하는 장면을 보고 관중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무대에 뛰어들어왔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또 한 기사에는 그 이제 뒤가 구리다고 이제 부정부패를 해서 또 고관대작들이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공연을 갖다 금지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기사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신소설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인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인직만이 신소설을 쓴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작품들 중에 이해조의 소양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역시 강원도를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소설이거든요. 이 소양정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재현 드라마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강원도 남천 군수였던 정세중에게 채란이란 딸이 있었으니 정세중은 사윗감을 고르던 중 옛 친구인 회양군수 오승지의 아들 봉조와 정혼을 시킨다. 헌데 부정축제를 일삼던 이방 최영세에게 오승지는 독사를 당하게 되고 이에 놀란 부인마저 절명해 사윗감 봉조는 일시에 고아가 되고 마는데
내 이런 처지로 성혼도 하기 전 의탁을 하니 미안함이 참으로 크오. 아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고 도련님을 학대하고 심지어 외숙께서는 도련님을 독살하려 하였으니 제가 도련님을 볼 면목이 없사옵니다. 예비 처가의 갖은 구박에 봉조는 결심을 하는데 내 아무리 이런 처지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지. 이 집을 탈출해야겠어. 아, 어디로 가신 겁니까?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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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자! 도련님!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오. 이것이 신생원 댁이오. 이것이라면 잠시 의탁할 수 있을 것이오. 어서 갑시다. 그래, 내 아버님 소식은 들었구나. 그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아무 근심 말고 편히 묵도록 하여라.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 채란의 고운 얼굴을 본 신생원은 단박에 그녀가 여자임을 알아차렸다. 이내 채란에게 흑심을 품은 신생원. 관찰사에게 봉조를 강도범이라 무고를 해 잡혀가게 하는데 내 사연을 전하려 승문고를 올렸으나 용납되지 않으니 이제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아니 이보시오!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대체 어찌 그리도 목숨을 하찮게 여긴단 말이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내려와서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어사에게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채란 낭자. 박어사는 크게 분노하였으니 여봐라! 예뻐새 아들을 강도범으로 모함한 신생원을 즉각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오봉조를 독살하려 한 외숙 또한 처벌이 마땅한 법! 그놈도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박어사의 주선으로 봉조와 채란은 혼인을 하게 되고 과거에도 급제해 벼슬을 얻게 되었다. 뭐 지금 우리가 본 이 짧은 대목만으로 이 소설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상대적으로 뭐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해조의 소양정이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좀 대략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회양 군수로 예. 이제 강원도 그 깊은 산골 회양 군수로 내려가게 된 오승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내려가면서 거기 이방으로 있던 최이방이라는 사람이 아전이죠. 예. 사람이 자기 부정부패가 탄로날까봐 그 군수로 내려온 사람을 갖다가 살해를 해버려요. 네. 그게 이제 살해가 돼서 그 오승지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과거 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네. 최이방한테 그 복수를 하는 그 복수담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고소설이죠. 참 예나 지금이나 배신과 음모와 이 뭐 복수 이런 주제들이 참 사람의 호기심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조선 중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정소저가 춘천 부중에 승문고를 울려서 뭐 신원서를 바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승문고라는 게 그 신문고 말하는 거 맞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문고.
신문고 제도가 실제로 다 이렇게 지방의 부에도 설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 신문고는 이제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마 이제 소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하나의 분위기, 이 픽션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신문고는 1401년 태종 1년 때 그때는 등문고라고 그랬습니다. 등문고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의금부 당직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춘천 관아에 이제 그런 그 숙문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나중에 이제 춘천에 이궁이 있으니까 그런 거가 연관시켜가지고 소설적 창작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번역된 소설로 우리나라에서는 히트를 치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문왕 소설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게 원어하고는 어쨌거나 또 번역가의 또 다른 또 해석이니까 네. 조금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최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어로 된 영어 소설로 보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는 게 편하세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둘 다 읽으라고 항상. 둘 다 읽으라고. 예. 그리고 둘 다 읽었을 때는 항상 의견 차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지 아하, 그런 거 항상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 있어요. 그 A4로 그 뭐 하나 좀 번역하라고 하면 10명한테 똑같은 거를 주잖아요. 네. 내용이 다 그 번역하는 방법이 그렇죠. 다 달라요. 번역도 창작이니까. 제가 몇 사실. 번 해봤거든요. 네. 학생들하고 이거 번역하라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번에 그래서 우리 한강이라는 네. 작가가 그 상 받을 때 번역가랑 같이 그렇죠. 같이 번역도 받았죠. 정말 네. 정말 중요한. 그리고 쉽진 않아요. 네. 의견이 너무 많아요. 무슨 저기 그 다 아실 거예요. 그 책 번역하면은 주위에 관련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다 의견이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 우리 강원도의 소설의 인연, 지금 신소설 위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당연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바로 이 두 분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따스한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소설 속 한 장면 같은 어느 봄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화사한 꽃길을 걸어 찾아간 곳은 김시습 선생의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경포 호숫가의 자리에 있는 매월당 김시습 기념관. 서울에서 태어난 김시습 선생께선 강릉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김시습 선생님, 우리 강릉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혹시 강릉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고향? 네,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본이 강릉이에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 맞고요. 또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이곳 대관령, 양양 등지에서 기간 머무르면서 항상 마음을 추스렸다고 하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에게는 마음속에 그리운 곳 정든 고향도 맞고요. 비록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의 고향은 이곳 강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시습의 대표작 금오신화는 명나라 구우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문학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미 소설을 창작할 정도로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죠. 금오신화라는 소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중요한 소설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소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문소설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소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우리나라 소설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우리나라 사회가 시대적 배경이 되고 우리나라 문화, 역사, 풍물, 관습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구조면에서도 그 전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해피엔딩, 좋은 결말, 권선징악, 착한 사람 잘 되고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고 항상 내용이 똑같았는데 금오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세상을 등지는 것, 즉 행복하지 않은 결말로 끝이 납니다.
강릉과 소설의 인연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과도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시기 강릉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 곳, 허균 선생이 스스로 고향이라고 밝힌 초당동의 허난설원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허균과 허난설원 남매의 감수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허균 선생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강릉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신의 고향은 경포 호수의 서쪽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분이 쓴 작품 중에 요리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강릉 지방의 해안가에서 나는 방풍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정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길었거나 이러면은 언젠가는 꼭 여기 고향에 내려가서 평화롭게 살리라. 허균 선생은 서민과 부녀자들의 그린 한글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내용까지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서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나라까지 세웁니다. 아름다운 강릉에서 생활하며 키운 풍부한 감수성 덕분 아닐까요? 허균의 가족사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그 이상향을 보면 여기 강릉 고향에 대한 그 내용이 때로는 들어있거든요. 그러고 자신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이곳 고향인 걸 보면 그 이상국을 건설할 때 그리고 율도국이라는 그런 나라에 대한 내용이 여기 강릉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작품들 금오신화와 홍길동전. 그 작가인 김시습과 허균, 그분들은 분명 이렇게 아름다운 강릉의 봄날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강원도를 우리나라 소설의 메카라고 부르나 봅니다. 지금 그 허균과 김시습 기념관을 우리가 함께 화면으로 다녀왔는데요. 이 허균의 홍길동전의 그 율도국 말입니다. 이 율도국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허균이 이 꿈꿨던 그 이상국가, 그것도 강원도의 어떤 그 이미지를 관련시켜서 만든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나요? 궁금해서. 전 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제가 말씀드릴게. 몰라서 여쭈었는데 역시 모르겠다. 우리 이렇게 솔직한 방송이에요. 이걸 뭐 짜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몰라서 여쭤보고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하시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 율도국이 이상지니까 네네. 굳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 조선 시대 사람들이 이상호를 그리고 있던 그런 이미지들이 과연 어딜까? 네. 뭐 강원도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강원도라고 생각합시다. 강원도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여행 강원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런 이게 걸로. 이제 홍지 부안 쪽에서 써서 네. 서해 뭐 어디라고 상정하기도 네. 하고요. 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키나와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예. 있습니다. 풍랑을 맞고 이렇게 한반도에서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곳으로 도착하는 게 오키나와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고려 말에도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어떤 자취들이 이 고려 사람들이 그걸로 흘러간 자취들이 뭐 오키나와에 가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일단 율도국에 담겨 있는 그 이상향의 모델은 강원도라고 오늘 정리를 하고요. 네. 우리가 새로운 학설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홍길동전까지 갈 것 없이 현대 소설들은 어떨지도 좀 궁금해요. 현대 소설에도 강원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들이 있잖아요. 강원도가 주로 어떤 의미로 좀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강원도 여기 위촌리 출신 작가 이순원 작가가 이제 강릉을 소재로 그분께는 이제 위촌이라기보다 우출이라고 해야 우출이라고 좋아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사람들 우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위촌리 우출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관령 바로 아랫마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왜 앞에서 얘기했던 은세계의 금산의 바로 이웃 마을이 이제 위촌리 우출이죠. 그래서 강릉에서도 더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시족 공동체로서 자족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원 소설 속에서 그 강릉, 특히 그 위촌리 우출이 마을은 어떤 그 현재 자본주의적 화폐적 가치와 대립되는 어떤 그런 농본주의 또는 가족주의
를 갖다가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강릉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하. 참 그러고 보면 강원도라는 이미지가 뭔가 독특한 게 있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자족적인 예. 공동체의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이 또 그렇게 사회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이고. 오늘 여러 가지 소설들 얘기했잖아요. 네. 이 소설들 말고도 강원도가 배경인 고전 소설들 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연암 박지원의 양반정. 예. 이 배경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연암 박지원 선생은 마지막 말년에 양양부사를 지냈죠. 그 50세 뒤늦게 음소로 이제 관직을 시작해가지고 쭉 그렇게 별로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명성에 비해서 쭉 관직을 역임하다가 마지막에 64세 때 그때 이제 양양부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마 양양부사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고가 비어 있었는데 박지원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양양부 창고가 가득 찼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제 지방관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실학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뭔가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개혁의 의지들을 이제 직접 양양부사가 돼가지고 이제 실천해 보셨다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죠.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지방관들끼리 모여서 뭐 나는 뭐 어디 있을 때 복록을 얼마 받았다, 복록을 얼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자랑하는데 연암 선생께서 나는 12,000냥을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뭔데 이렇게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바다와 산의 가치가 10,000냥이고 내 녹봉이 2,000냥이니까 내 12,000냥의 녹봉은 그 금강산 12,000봉에 비견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보면 그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강원도의 풍광을 산과 바다를 10,000냥에 해당할 정도로 평가할 만큼 그만큼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양반전을 정말 공부하느라고 분석해가면서 읽었는데도 그 정선이 배경인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분석을 하긴 했던 겁니까? 정선이 배경인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강원도가 뭔가 최초의 소설 이런 것들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최초의 한글 소설, 최초의 한문 소설, 최초의 뭐 연극 대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세계에서 최초의 소설은 뭘까 싶은 거예요. 세계 최초의 소설은 뭐예요? 2세기 때, 그러니까 1900년 전에, 1800년 전에 그 2세기 때 그 쿠리우스 에플레우스 발음이 맞아요? 그 우리말로 해야 하니까 좀 어렵네요. 황금 당나귀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이 작품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도 교훈이 있거든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인공도 작가 이름하고 같았어요. 이 리쿠스라는 분이 그 귀족 아들이었어요. 귀족 아들이었는데 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 마술하고 이제 뭐 실수로 이 당나귀가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모험 하는데요. 뭐 미국적인 사랑도 하고 수강스러운 의화도 있고 그 마법 어떻게 걸린 장미를 먹고 다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나귀로 살면서 엄청 고생했고 엄청 비참하게 살았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지배층들, 지주, 부자들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왜냐하면은 그 노예 제도 있었죠 그때. 그리고 일반 그 소작농들 그 엄청 고생하는 분들이었는데 그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자, 이제 시간여행 강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소설과 관련된 가정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소설들도 좋고요. 그 밖의 소설도 좋습니다. 강원도와 관련이 있는 소설 작품 하나를 정하시고 그 작품 속에 내가 만약 그 작품의 주인공이라면 이 오늘 가정입니다. 오늘 뭐 여러 소설을 언급했지만 네. 가장 이제 주요한 소설은 강릉 금산을 무대로 했던 은세계, 은세계. 아닙니까? 이제 그 은세계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채병도가 이제 원주 감영으로 붙들려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붙들려 가게 되니까는 그 친구가 김진사라는 친구가 나와요. 나와서 나와 같이 강원 감영에 가서 잡혀가서 죽을지언정 여기 감영에서 내려온 장차들 맨 놈들을 때려 죽이자. 뭐 이제 선동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아주 그 묘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채병도가 친구를 말려요. 네. 뭐라고 말리냐면 나라가 정치를 잘못한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그 나라는 곧 망하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이인직이라는 그 개화파가 그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전쟁이 어떤 그런 이제 민중봉기인데 혁명인데 개화파들은 사실 그거를 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인직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내가 이제 젊었을 때였으면 20대 이거를 읽었을 때는 채병도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어차피 원주 감영에 가서 죽을 목숨이다. 내가 장두가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원주 감영으로 쳐들어가자. 뭐 이렇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인직이라는 작가한테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겠지만 이인직이 왜 은세계에서 채병도한테 이런 일을 시켰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주 조금의 이해는 젊었을 때와는 좀 달라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답을 대신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다민 선생님께서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돼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드려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쵸. 예. 같은 작품입니다. 은세계. 예. 옛날에 70년대 후에 시골 가보면 왜 마을마다 그 마을에서 집 한 채만 전화기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기억나세요, 그거?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면 일단은 서울로 도망가서 난 통신회사 세웠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말 안 된다고 했죠. 그 옛날에는 그 이미 유럽에서 그 기술은 한참 된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통신회사를 세워서 내 살던 동네를 발전을 위해서 집집마다 전화기를 그럼요. 놓겠다. 집집마다 전화기 한 대. 은세계 최병도가 되어서 그 재산으로 집집마다 그 전화기를 재산으로. 놓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회사. 알겠습니다. 김서영 아나운서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역시 시작한 김에 끝을 보죠. 최병도라면. 다 최병도로 가네요. 뭐 다른 작품을 안 읽어서 지금 최병도로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네네. 갑자기 뜨끔하시는 거 보면. 말씀하시죠. 만약에 제가 최병도라면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이. 네. 휴지 일관된 사고. 그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도 저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재산으로 끌려가서 그거 다 뺏기기 전에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네. 통신학교. 거기서 이제 통신 기술자도 양성을 해낼 거예요. 그럼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뭔가를 배워서 신문물을 배워서 또 돌아오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학교를 세워 놓을 거예요. 저도 살 수 있겠죠? 그럼요. 네. 학교 안에 꼭 숨어 계세요.
우리 임기영 교수님은 내가 만약 최병도라면이 아니라고 믿고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저까지 하면 이거 그렇죠. 정말 은세계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뭐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걸 하고 싶다기보다는 주인공처럼 하고 싶은 소설이 그 메밀꽃 필모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읽고 요새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 어디 여행을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라고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요. 메밀꽃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제 기억에 하늘에는 은하수가 별이 쫙 흩뿌려져 있고 땅에는 메밀꽃에 하는 그 밭이 흩뿌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나귀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이걸 읽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밤 풍경일 것 같고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많은 상상을 해봤는데 정말 그 소설 속의 분위기 들어가서 그 밤, 별이 빛나는 밤, 메밀꽃도 하얗게 빛나는 밤, 그 밤에 조용히 마치 이 현실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고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한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처음에 주인공처럼 하고 싶다고 하면서 메밀꽃 필무렵 말씀하시길래 이제 정착하는 삶에 좀 지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경위서는 팬으로서 자필이 역시 진심이 느껴지죠? 오늘 저 소설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도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들이 강원도를 배경으로 해서 세계적인 소설로 또 영화화된 작품으로 세계인들이 관광을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는 날도 결코 비현실적인 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강원도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